대한민국이 앞으로 현재보다 더 나으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주제로서 지금 서울의 대통령이 가끔 말씀하는 그 이유가 알겠습니다. 뭐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다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나는 이제 과학 기술 쪽에 활동하시는 우리 회원님이 질문하셔서 이 우리나라가 뭐 자원도 없고 뭐 돈이 많았던 나라도 아니잖아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 100여 개 나라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의 세계 경제 10대 강국, 군사 5대 강국으로 이렇게 정말 비약적인 발전, 기적과 같은 발전을 한 것은 오로지 인재 양성, 그 중에서 특히 과학 기술자들의 양성에 힘 입은 바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70여 년의 현대사에서 과학 기술을 얘기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세 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56년에 원자력을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미국, 소련은 전쟁하느라고 서로 원자폭탄 개발을 했지만 그거 두 나라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원자력에 뛰어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년대에 원자력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깨어나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되자마자 대학 설립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문맹자였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90% 이상이 다 글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문명된 사회가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건국 정신을 잘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확대해서 1, 2, 3차 5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근대화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열정과 집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따님 박근혜가 전자공학과를 갔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잇겠다고 이공계로 진학을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나중에라도 기억된다면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예산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R&D를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거를 종북주사파들이 R&D 예산 삭감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과학기술 영역의 R&D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정말 한번 모험을 걸어볼 만한 리스크는 크나 이런 분야에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과학기술계의 오래된 이 네트워크 커넥션이 나눠먹기식으로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R&D는 예산상 계속 뭐 몇 조씩 나가는데 이게 성과는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을 획기적으로 좀 바꾸자.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예산을 짠 거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원자력 분야 원전 생태계 복구와 재도약을 위해서 4조 이상의 돈을 쏟아놓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윤석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이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저보다는 이 헌법에 정통한 우리 도태우 후보한테 좀 답변을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의 일상 용어에 등장시킨 공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 대통령이 자유민주헌법을 그렇게 역행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일상 용어로 안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역행을 하니까 우리가 원래 가려던 방향이 무엇냐가 계속 환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100만 관객이 곧 보게 할 공도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씨앗을 뿌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국정신, 그리고 우리가 원래 나아가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 방향을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의식 높게 인식해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역할을 자기는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정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금 현재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게 성공한다면 그는 불쏘시개가 되었고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 역시 아주 멋진 말씀 하셨는데 사족 삼아 한 말씀만 좀 첨언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00여 개의 이 신생 독립 국가들이 나타났는데 이 나라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든지 공산주의를 선택하든지. 그리고 이제 70년 지났잖아요.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는 죄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북한 보십시오. 국민의 10%가 굶어 죽는 정도의 이 참담한 현실이 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나라들의 말로예요.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만이 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지금 같은 번영과 성장을 구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도 제대로 선택했어야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한 60여 개 되지만 여기에 수많은 이 기득권자들이 부패 커넥션을 가지고서 외형상 자유민주주의만 했던 나라들은 여전히 지금 빚더미에 헤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다 차관 들여오고 외자 유치하고 해서 경제 발전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가서 막 고생고생해서 애걸복걸 하다시피 해서 차관을 얻어옵니다. 이제 차관을 100원을 얻어와요. 얻으면 이거를 길 닦는 데 쓰고 공장 세우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는 돈이 100원 중에서 얼마가 되냐? 이게 이제 차관 전달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관 전달률. 아르헨티나나 이런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요, 그 차관 전달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원을 들여와.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처음에 대통령한테 절반쯤 가고 밑에 총리한테 또 절반 가고 장관한테 또 조금 가고 쭉 가가지고서 전부 부패 커넥션이 다 헤쳐먹고 실제로 길이나 공장 세우는 데는 15원밖에 안 간 거예요. 100원을 얻을 때는 길 닦겠다고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관 빌려준 데에서 검사 나와요. 그러면은 한 100km 닦는다 그래 놓고서 한 15km 정도 닦아놓고 중단돼 있는 거야. 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차관을 안 주잖아요. 오히려 갚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폴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부채 갚을 능력이 없다 하고 국가 파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차관 전달률이 85%. 이건 이제 경험적 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15%는 차관 갖고 올 때 합법적으로 외국계 컨설팅 회사한테 주는 리베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들어다 보면 우리나라도 부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집어넣고. 그러나 85%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전달률입니다. 전 세계에 이 정도로 차관 전달률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우리가 북한하고 계속 대치 상태였기 때문에 무기를 계속 들여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기를 들여오면 무기 회사가 공식적으로 무기를 들여오는 나라의 대통령한테 갖다 주는 뒷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리베이트. 이게 한 10% 되기도 하고 5% 되기도 하는데 그걸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걸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설명을 듣고 아 이게 국제적으로 관행인 모양이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돈을 그냥 가져가고 이만큼 무기를 더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국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킨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의 번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첨언해 드립니다. 자, 한 번만 더 질문 받을게요. 예. 대구 중구나 남구는 예전에는 대구 중구 남구하면 이렇게 발전되는 도시였는데 어느 날부터 중구 남구하면 이렇게 대구에서도 후진 도시가 됐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을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게 뭐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거 선거철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어느 누구나 다 말씀하시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뭐 크게 그런 게 없으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도태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그게 탄핵당하실 때 제가 그때 변론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찐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에 우러나게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이 대구 중랑구에 그래요. 국회의원이 되시면 정말 이 지역이 발전할 거라고 알겠어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고성국 박사님 서울 가셨어도 네. 그 도태우라는 그 변호사님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직은 예.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꼭 예. 경선에 통과하셔서 꼭 중랑구에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도태우 후보가 먼저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안 그래도 이렇게 앞산 이렇게 아침 그 운동하러 간 거기에서 만나신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조심을 잃지 말라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정말 섬기는 정말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중남구 부분은 저는 중남구는 운명적으로 중남구를 발전시키려면 그 문제가 대한민국을 지금 발전시키는 것과 굉장히 딱 연결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행히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제를 함께 잘 발전시킬 수 있다. 제가 몸을 정말 부서지도록 불사르겠습니다. 네. 아이 고성범이 시간 없다가 하도 구박을 해갖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지역 발전 얘기하면은 여기 대구시장 잘 뽑고 구청장 잘 뽑으면 될 줄 아는데 그거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대구시장 해봤자 쓸 수 있는 예산이 빤히 한정돼 있고 구청장들 예산 다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어디서 정하냐?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역 발전 시키고 싶으면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돼요. 네. 그리고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해. 대통령한테 그리고 정부 부처의 예산을 짜는 기재부 장관이나 그 예산 담당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 교섭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정도로 당쳐야 돼요.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놔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예, 그 점을 제가 첨언합니다. 아, 그런 사람 될 거야? 네. 박사님 도와주시기 예. 예, 워낙 우리가 저 빠듯한 일정 속에서 그래도 대구 아미고 여러분들하고 잠깐이라도 얼굴 맞대고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급하게 이렇게 틈새 이용해서 짧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간담회 아무래도 뒤 일정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